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현상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철학에서 배우는 소통의 지와 연대, 그리고 부제로 자치분권 확립의 철학적 기초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타이틀이 더 큰, 아랫게 범주가 더 큰 개념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무슨 학문인지 그 성격을 잘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철학 그러면은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강의의 성격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철학의 성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자치분권 이러면 정치적인 이슈고 주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이 저걸 왜 다루냐? 철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입니다. 제가 철학을 한다고 해서 철학의 우월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출발해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학문의 시작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 한 2, 3학년쯤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그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도 수를 통해서 우주의 섭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자연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이라는 학문은 그래서 세상에 또는 우주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고 근본적인 답변을 찾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아요. 개별 학문들은 구체적인 데 비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은 추상적이고 그래서 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학이 있는데 철학이 정치에 왜 관심을 갖느냐? 철학의 하위 영역에 보면 정치 철학도 있고 사회 철학도 있고 뭐 윤리학도 있고 역사 철학도 있고 예술 철학도 있고 세부적인 분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영역에는 그 학문이 있죠. 역사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학문들이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하고 철학이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를 주제로 한다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일단 관심을 가져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들고 그 사실이 어떤 역사적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데 연구를 한다면 철학은 역사 전 과정에 관심을 가집니다. 세부적인 역사적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역사의 전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역사는 진보한다. 어떤 철학자는 아니다. 역사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제멋대로 간다.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는 순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철학은 역사 전체의 성격을 근원적으로 밝히려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것도 분명히 정치학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지만 또한 정치 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 전공이 또 세부 전공이 정치 철학, 사회 철학인데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제도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하고 자치분권의 근본적인 상관관계를 좀 다뤄보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근대 민주주의 운영 원리로서의 분권화라는 건데, 민주주의는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잘 알려져 있는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였습니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봐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적어야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쉽게 모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 규모가 작아야 돼요. 알려져 있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도시국가죠.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양평군보다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결정할 일이 많아지죠. 생업에 종사다 심심하면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여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이 이렇게 자주 있지 않고 그래야 직접 민주주의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죠.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정치적 행위를 할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가 운영에 개입하는 이런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 죠.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간접 민주 정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정치가 바로 간접민주정치죠. 근데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처음 직접민주주의든 간접민주주의든 주권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 전체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운영 원리 자체가 국민들이 모두 주인이면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것을 모아서 위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중앙 집권화 경향이 자칫하면 전제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들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주요 운영 원리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에 의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 역사적 사실로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민주주의는 12세기 무렵에 대헌장 마그나 카타가 제정이 되고 그 뒤로 명예혁명까지 이르는 한 수백 년간의 과정, 지금까지 치면 한 800년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민주주의입니다. 그 사이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이런 굵직굵직한 혁명들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혁명이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이 왜 명예혁명이냐면 피를 보지 않고 혁명이 완수되었다 해서 명예혁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영국의 민주주의가 마련이 되고 그 영국의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로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잘 알려지는 건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 그리고 권력 분립. 우리가 오늘 분권화와 연관해서 민주주의 운영을 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저 권력 분립의 정신이죠. 권력 분립은 국가에 의한 과도한 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로크가 생각한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주의에 이르게 되는 이 자유주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뭐냐면요. 서양에서 근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개인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철학에서는 주체의 등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삶의 주인이 개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잠깐 근대라는 말을 좀 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근대화 이러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산업화, 그렇죠? 경제발전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조국 근대화 그러면은 경제발전하고 산업화한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근대화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각자가 주권의 주인이 되고 그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 세력이 국가 운영에 참된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그 이후에 출현하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상적 뒷받침을 한 게 로크예요. 그 앞에 홉스라는 철학자가 단초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로크가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이걸 소유권이라고 해요. 소유권 오늘날 얘기하면 재산의 의미만 생각하지만 생명도 자기 소유고 자유도 자기 거고 재산도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걸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유럽 전체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와 더불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그 계몽주의 사상에서도 바로 그 천부인권 사상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이 출현하면서 개인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냐면 국가와 대등한 존재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정부도 함부로 개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 권력은 현실적으로 크잖아요. 위임된 권력이라도.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자칫하면 개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력 분립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권력 분립 그러면 상권 분립을 딱 떠올리잖아요. 상권 분립은 로크가 제안했던 건 아닙니다. 로크의 이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때는 이권 분립인데 입법권을 우선 둡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 권리를 국가 운영의 최고 권리로 두는 거예요.
자, 영국은 오늘날 정치 형태가 어떤 거죠? 우리는 대통령 수반제잖아요. 영국은요? 총리가 중심이 된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총리가 어디서 뽑히냐면 입법부에서 뽑히는 거죠. 바로 이제 저런 정신에 의한 겁니다. 입법부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집행권은 이제 오늘날의 행정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하권이라는 개념과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날의 사법부는 어디에 속하냐? 집행권에 같이 속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권 분립, 실질적으로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이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조차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구상이 반영되는데, 저 입법권이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이 곧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그래서 국민을, 개인을 함부로 개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권력 분립의 정신을 오늘날의 상권 분립 형태로 수정하여 제시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큐에죠. 그러니까 계몽 사상가 중에 한 명인.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니까 딱 보시면 그 직전에 1750년에 죽었으니까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그 어떤 뒷받침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뒷받침하는 사상을 제공한 사람들로는 저런 몽테스큐에 또 루소,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죠. 그 몽테스큐의 대표적인 저서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인데, 법의 정신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권리, 법이 허용하는 일을 행하는 권리, 모든 일을 행하는 권리. 그러니까 그 법의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권력은 결국 뭐냐면 권력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컨트롤하는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간섭이 심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법은 허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누리는 자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권력이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권력을 누군가가 견제해야 되죠. 근데 국민이 뽑아놓고 국민이 직접 견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번거롭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들끼리 서로 상호 견제하게 만들자. 그런데 이걸 둘이 로크식으로 두 개의 권리만, 두 개의 기관만 통제를 하면 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셋으로 나눈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역할을 각각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들로 하여금 다른 권력을 억제하도록 상권 분립론을 제시합니다. 최근에 뭐 대선 국면에 이런저런 얘기가 제가 대중 강의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많은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국가의 권력기관들의 힘을 좀 분산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 침해나 또 국민의 그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 또는 기본권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그 초점은 권력기관이 너무 많은 권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 주자마다 좀 입장은 다르지만 거기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권한을 나누는 그런 방식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로크와 이런 몽테스큐의 정치 철학적인 이런 구상은 민주주의 등장 이전에 1인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절대 왕정의 폐해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하고 국가의 모든 기관 또는 심지어 종교까지 왕권을 강화하거나 옹호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 왕정이 되려면 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하늘이 내려준 거다 해서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그래서 동양도 마찬가지. 이를테면
신라 우리 역사에서 신라의 경우 신라라는 나라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체제가 완비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법흥왕 무렵이에요. 이때 계기가 뭐냐면 불교가 국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종교까지 국가 권력하고 같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짐으로써 중앙 권력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것 역시 넓은 의미에 보면 왕권 신설의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성패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가 권력 분립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근대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근대라는 것은 개인이 주인이 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개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처럼 살지 못하는 사회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말을 산업화랑 동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산업화를 떠올리면서 근대화라는 거. 이를테면 우리가 과거 역사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라고 강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요.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화라는 것은 개인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식민지는 어떤 성격이에요? 지배당하는 거죠. 노예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노예와 주인이 같이 묶여 있는 말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라는 말은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둥근 사각형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식민지 산업화라고 하면 모순이 안 되지만 식민지 근대화라는 말은 모순인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식민지 시대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도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근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또 권력의 남용 이것을 예방할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요. 오늘날의 이제 권력 분립, 로크와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은 중앙 권력을 어떻게 서로 견제하고 나누냐에 초점이 있다면, 이제 다룰 것은 그야말로 오늘의 주제인 자치분권에 좀 더 밀접한 정치 사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권력 분립의 목표가 지방 자치와 연관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입니다. 그의 그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민주정하고 대비되는 정치 사상을 하나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한 플라톤이 제시한 정치 체제가 철인 군주론이에요. 플라톤은요, 당시 자신이 속한 아테네가 민주정인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도덕적인 사람인데 소피스트들의 누명에 의해서 고발되고, 그리고 또 당시 재판 역시 직접 민주주의처럼, 그래서 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오늘날의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 배심 제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엔 이 어리석은 민중이 현명한 자기 스승을 죽이는 이런 참사가 민주주의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현명한 철인, 여기서 철인은 철학자이거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플라톤이 지적한 민주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87년 제재 이후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과거처럼 독재 정치, 장기 집권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어요.
근데 문제는 5년 지나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정책이.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5년 이상 지속되는 정책이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5년 뒤를 내다볼 이유가 없는 그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꼭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서 뭐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바꾸자,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 뭐 이러는 것들이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각 책임제나 혹은 변형된 형태인 이원집정부제 같은 경우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의 정당이 정책만 잘하면 장기 집권은 막으면서, 1인의 장기 집권은 막으면서 한 정당이 주도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잘만 하면. 그러면서 민주주의 투표는 누구를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을 좀 살벌하게 해서 그렇지만 정치적 대표자 중 누구를 잘라내는 과정이기도 하죠. 넌 아웃이야. 이번엔 네가 대신 들어가. 이게 투표의 과정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견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대통령 단임제보다는 중임제라든지 내각 책임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플라톤은 대중의 영합하는 정치로 변절되기 쉽다. 요새 말하는 포퓰리즘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 포퓰리즘 우리말로 번역할 때 대중영합 정치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원전 4세기, 5세기 무렵의 철학자가 이미 현대에도 그대로 의미심장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열거한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어리석은 대중의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다. 다수가 휩쓸려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플라톤 시대는 다분히 대중에 대해서 저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게, 누구나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교육은, 대중들의 교육은 보편화돼 있죠. 한국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까지 80%잖아요. 미국은 고등학교 진학률도 60%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종종 우리나라에서 한국 대학들이 뭐 세계 서열 뭐 100위 안에 몇 개밖에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만 교육의 장점은 아닙니다. 80%나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게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소위 말하는 명문이 아니어도요, 그만큼 뭐예요? 더 오랫동안 식견을 가질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대학을 졸업해도 과거처럼 대학 졸업한 것만 가지고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지만, 국민들의 교육 수준 굉장히 높고,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문맹률이 최고 낮은 나라잖아요. 세종대왕 덕분에. 미국은 그 고등학교 진학률 60%도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맹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철인군주론을 제정한, 철인은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뭐냐면 소피아예요. 히라보로 소피아고, 철학은 필로소피예요. 필로소피라는 뜻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 필로스가 사랑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곧 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군주라는 느낌이 주는 지배적인 개념은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철인군주의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 본래는 철인군주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는 군주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철학을 공부했거나 철학자인데 자기는 군주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시키래요. 그 다음에 둘째,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자기 가족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실 정치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을 갖지 말아야 돼요. 집을 갖는다는 건 재산을 소유한다는 거고, 그러면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 관심을 가지는 정치를 하게 된다. 밥은 어디서 먹냐? 잠은 어디서 자냐? 두 번째, 국가의 두 번째 계급은 군인 계급의 막사에서 자라 그러는데, 한 장군의 막사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자야 돼. 그래서 실제 생활은 유리걸식하는 거지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만 주는 그런 의도의 군주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정치였어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또 플라톤은 민주정이 자칫하면 참주정, 즉 오늘날로 하면 전제정치로 변질될 수 있는 정치 형태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대중들이 자기 욕망에만 매달려서 아우성을 치다 보면, 그것에 영합하는 한 군주가 그 대중들의 욕망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
하고 나서 독재를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그걸로 독재로 변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요 20세기에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히틀러의 출현이에요. 히틀러는 독재자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700만의 유태인을 학살했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보통 권력도 무력에 의한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쿠데타 같은 걸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히틀러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존재했던 가장 민주적인 헌법하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어떤 짓을 했냐면 당시 독일 국민들의 욕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독일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계속 전후 보상금을 연합국 측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경제는 어땠냐?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독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뭡니까? 오늘날에도. 생산성, 기술 이런 거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경제는 성장하는데 그 부는 다 연합국으로 가게 되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 삶이 나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거기에 불을 지른 거죠. 우리 이럴 필요 없다. 전후배상금 안 하고 우리도 군사 재무장 금지였는데 몇 기본적인 걸 빼놓고 우리 재무장 하겠다. 독일 국민들 마음속에 뻥 뚫어진 거죠. 오늘날로 치면 사이다 발언을 연일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히틀러라고 하는 참주 독재자를 낳게 되는 거죠. 토크빌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전제 정치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게 토크빌이 왜 그러냐면요. 토크빌은 귀족 출신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였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한 번에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포 정치가 이어지죠. 그래서 혁명 세력끼리 서로 또 싸워요. 당통하고 로베스피에르하고 싸워서 당통이 먼저 죽이고 나중에 로베스피에르도 다시 반혁명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뒤에 나폴레옹 3세가 또 황제로 등장하고 그 나폴레옹은 다시 말하면 다시 왕정 복고잖아요. 이전의 왕조는 부르봉 왕가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루이 16세의 처형으로 끝났지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등장해요. 그럼 역사가 퇴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제화되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프랑스 혁명 이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토크빌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웬만해서 그 정세가 안정되지 않고 그러는 것들 보고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쇠락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판사였는데 토크빌이 신생 독립국 미국의 교정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83년에 실제로 독립전쟁이 다 끝나서 실제로 1830년이면 40몇 년밖에 안 된 신생 독립국이었어요. 근데 토크빌이 미국에 관심을 가진 것은 미국은 새로 나라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미국의 고유한 미국에 잘 맞는 민주 형태를 잘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미국의 강점은 뭐냐면 시작부터 귀족이 없잖아요. 미국은 이주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미국으로 이주하고 유럽의 다른 민족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인구는 적은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처음부터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만든 거 아니라 연방제를 처음부터 만들죠. 그러니까 유럽하고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장점이 뭔가를 기술한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장점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면 토크빌은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는 평등한 권리를 발생시키긴 하지만 개인주의적 고립을 유발하고 극단적으로는 노예 상태로 귀결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게 참 한 번에 어떤 의미인지 와닿기 어려운 진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자유를 너무 신장시키면 평등이 훼손되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제도들을 만들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이를테면 우리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지정책을 도입하면 조세 정책을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 대선 국면에 세금을 올리냐 마니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이.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러냐?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으면 태안반도에 기름이 그렇게 유출됐을 때 100만 명이 달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조세 부담률이,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40%, 낮은 나라가 40%, 미국도 주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엄청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의 문제는 그래서 뭘 하나 하려도 사실은 두 개가 서로 하나를 신장시키면 이게 같이 올라가면 너무 쉬운데 이게 하나는 제한이 되는 것 때문에 늘 이런 걸 기랑관계라고 하는데 긴장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주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대원칙이지만 한편으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삶에서 결과가 안 좋을 때 책임도 결국 개인 혼자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걸 흔히 말해서 그냥 개인주의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제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그걸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자기 삶이 실패했을 경우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죠.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게 책임을 너무 개인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의 삶들은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번 실패했을 경우, 경쟁에서 밀려났을 경우 재개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철저하게 내가 망해도 누군가 나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최대한 안 망하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고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야기를 바꿔서 여기 소개 안 된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 얘기를 좀 할게요. 아담 스미스 서양 경제학의 아버지죠. 국부론을 쓴. 근데 아담 스미스가 실제로 직업은 대학의 철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이전엔 경제학이 없었습니다. 철학 교수였는데 왜 국부론을 썼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해가 아까 미국 독립선언을 한 1776년인데요. 국부론의 핵심은 뭐냐면 개개인이 자기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그게 모여서 국가에 부과된다는 거예요. 논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로크의 그런 사상부터 이어져 온 소유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가 아침에 맛있는 빵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나 제빵업자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농부나 제빵업자의 이기심 덕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농부가 밭을 가서 밀을 경작할 때 와, 우리 국민들 굶지 않으려면 내가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좋은 밀을 많이 생산해야지. 그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밀농사를 짓고 양질의 밀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또 제빵업자도 좋은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고객들에게 항상 최고의 빵을 선사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빵이 맛있다고 소문나야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결국 각자가 자기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국가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죠. 그래서 흔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래서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에만 항상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깨지게 되는 것이 근대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한 전제 정치는 아니지만 획일성에 기반한 다수에 의한 전제화를 우려한다. 이 다수가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리가 다수의 선택이 대체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수의 선택이 늘 옳거나 정의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는요, 소수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냐면 이상하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참 안 쓰고 싶어하고
늘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피하려는 말이 이상하다, 정상, 비정상 이 말이에요. 이걸 소수가 다수에게 이상하다 그러면 폭력이 안 되지만 다수가 소수에게 너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폭력이 돼요. 이게 패권입니다. 이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패권을 부리려는 의도가 없어도 패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다수가 따르는 걸 따르지 않으면 이상하고 괴팍하고 요새 뭐 4차원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되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왕따가 등장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 문화가 생기는 것이 다수에 의한 전제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오늘날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신자유주의의 경향을 회피할 수 없고 그걸 당연한 흐름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국가 정책을 얘기할 때 혹하면 시장의 논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시장의 과잉 권력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정책을 토론하는데 교육 시장 이런 말이 나와요. 글쎄요, 그 교육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철학하라는 입장에서 교육이 과연 시장인가? 시장의 논리로 운영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학도 사실은 근대 이후에 생겨난 학문입니다. 서양에서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학 체계 루소의 에밀이에요. 서양은 참 공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린 고구려 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국자감, 뭐 태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국가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서양에서는 루소가 에밀에서 처음으로 공교육을 주장해요. 그 전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냐? 수도원에서 이루어지거나 귀족들만이 사교육을 하거나 그런 형태였죠. 물론 12세기, 11세기 무렵부터 이탈리아에서부터 르네상스 도시로부터 대학이라는 게 등장하죠. 우니베르시타스에서 오늘날의 유니버시티의 어원이 되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합이란 뜻이에요. 학생 조합, 교수 조합 해가지고 이것도 공교육이 아니고 학생들끼리 저명한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여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배우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 돈이 나올 때가 귀족의 지원이 없으면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배우는 걸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자. 이게 대학의 시초입니다. 근데 교육의 가장 큰 본질은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로 따져볼 수 있겠죠. 한 3만 년 전에 동굴로 추정되는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라스코 동굴벽, 유럽에서 발견되는 동굴벽화 맨 안쪽에 보면 동굴 맨 안쪽에 보면 벽화들이 발견됩니다. 사실은 벽화라고 하면 천장 벽화예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 다 사냥감들이에요. 소, 사슴, 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요. 3만 년 전에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이집트의 벽화보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보다 훨씬 정교해요. 이집트는 한참 뒤인데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는 오히려 기형적이에요. 이게 발은 이렇게 놓고 얼굴은 이렇게 놓고 그래서 저기 인체 묘사를 왜 저렇게 했지 할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건 아마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3만 년 전 때의 벽화들은 오히려 사실적이에요. 왜 사실적이냐?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으로 문화인류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무슨 정보? 사냥감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발견되는 위치가 25,000년, 3만 년 전에 발견되는 동굴에서 나타난 벽화들의 위치가 공교롭게 전부 다 동굴의 맨 안쪽입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부족에서 가장 약자들이죠. 약자들,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은 사냥 나가 이럴 때 이들은 동굴 안쪽에서 있는데 그냥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로해가지고 사냥에 직접 못 나가는 연장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장차 사냥꾼이 될 아이들을 데리고 이게 뭐고 이게 소고 이게 사슴이고 니네들이 크면 이걸 잡아야 되고 사냥을 할 때는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고 이런 걸 알려줄 목적으로 썼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 시작이에요. 교육의 시작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면 경쟁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누구의 생존이냐? 교육받은 모든 아이들의 생존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육은 어떻게 돼? 경쟁이 교육의 본질처럼 돼요.
그래서 경쟁에 이긴 아이들만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데 방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킨 논리가 시장의 논리예요. 왜냐? 이 경쟁의 논리가 가장 활성화되는 영역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라는 말을 덧붙이면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가 돼요. 그 교육도 그렇죠. 뭐 병원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 시장의 논리가 개입이 돼요. 시장의 과도한 개입이 사실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욕망의 껍데기로 막 다 감싸놓는 거예요. 국민이 정치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정치는 타락해요. 정치는 썩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크빌이 제안한 방향은 뭐냐면 자유 혹은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부여됐는데 뭘 더 보장하냐?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 형태에서 보면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건 딱 4년에 한 번뿐이에요. 그렇죠? 선거 때만입니다. 그건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얘기도 하잖아요. 4년에 한 번 재래시장 와서 악수하고 4년에 한 번 아이 안고 한 번 빵긋 웃어주고 4년에 한 번 노인들 손 붙잡고 그러고 땡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주권의 주인이면서 실제로 4년에 한 번 이거 하는 걸로 주인 행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4년 동안 정치인이 무슨 짓을 해도 사실 견제할 수단이 없는 거죠. 이게 중앙정치가 클수록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웃에 있는 내 대표자는 옆에서 잔소리라도 하죠. 근데 선거 때 분명히 보긴 봤는데 4년 동안 안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구당사 가보면 거기 지구당 직원들만 있지? 없죠. 국회의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국민이 정치적 자유를 4년에 한 번밖에 못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유가 늘면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만 떠나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제안하냐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경제적 삶이 중요한 것은요.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할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신이 민주적인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인간다운 가치,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대표를 뽑을 기회를 잃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를테면 우리가 선거 좀 있으면 하겠지만 6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자기 삶의 처지를 개선해야 될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먼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 기회를 가져야 되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요. 투표일 날도 놀지를 못해요. 새벽 시장 나가서 인력 시장 같은 데 나가서 6시 이전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투표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표제도 하나만 해도 저 자유와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려면 투표할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최근에 뭐예요? 사전 투표 같은 거 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한 200km 떨어진 농장에 한 가구 있다. 그 사람 보고 투표하라고 오라는 게 아니라 투표하면 싣고 가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투표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 미흡한 게 뭐냐면 의무는 어떻게든 하게 해요. 그러나 권리 보장에 대한 그 제도는 아직 미흡한 게 많다는 겁니다. 의무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예비군 훈련이에요.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든 받도록 하게 하려고 출장 가면 출장 간 곳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든 받으라 이거죠. 그럼 권리도 그렇게만큼 악착같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사정상 그게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거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잔업이 필요하거나 휴일을 노동자들하고 합의하에 뭐
그날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장에 투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갈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노동자들만이 얘기만이 아니라 기업의 기업 환경도 고려할 때, 그래서 투표를 가능한 한 투표를 참여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귀찮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래야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죠. 토크빌의 구상이 미국 사회에서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연방제입니다. 토크빌이 사실은 교정행정, 교도소 어떻게 운영하나 그거 보러 갔다가 오히려 저기에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미국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민주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게 이게 뭘까 했더니 바로 연방제는, 유럽에는 없는 연방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연방제는 미국의 건국 당시부터 채택한 분권화된 정치 체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13개 주로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성조기에는 13개의 별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도는 중앙 권력에 대한 권력 분립적 구상에 비하면 권력의 지역적, 공간적 분립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로크와 몽테스키의 구상은 중앙 권력을 어떻게 정치 기구로 나눌 거냐라는 거라면 이 연방제도는 공간상으로 일단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지역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 상권 분립보다 더 정교한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나눠지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미국의 연방제도는 연방 헌법과는 별도로 주마다 주 헌법을 제정하여 각각의 주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의제를 자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제 저게 우리와의 외교 관계에서도 저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한미 FTA 체결할 때. 한미 FTA 체결할 때 우리는 미국 연방 정부와 FTA 체결하면 한 번으로 원샷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주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주하고는 별도의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1개 주가 전부 다 50개 주가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하면 50번의 FTA 추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법이 주 헌법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진 겁니다. 연방 단위로. 그래서 주지사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재정의 분권화까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지금 어때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는 받지만 소득세는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지방자치제예요. 반쪽짜리.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무능한 대통령은 있어도 독재화하는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듯하지만 국내는 생각보다 호령하지 못해요. 미국 국내의 문제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습니다. 일단 의회의 견제를 받죠. 사법부의 견제를 받죠. 그다음에 각 연방 지방정부로부터 견제를 받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지사들은 자기하고 당다른 대통령 알기를 뭐 그냥 개떡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독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주의 자치적 결정이 연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연방 정부도 주 정부에 대한 간섭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각각의 주 안에서는 또한 더 세분화된 분권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연방 단위로 주 단위로만 분권화가 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또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도 아니라 군의 자치권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게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다만 연방만이 아니라 더 하부 단위, 행정 단위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이에 비해서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인 중앙 집권화가 발달해 되어 집중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권력 분립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검찰 독립이,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하고 청와대, 행정부의 수반이 서로 당만 같으면 다툴 일이 없고 야당만 그냥 공격을 하고 그렇죠. 그건 견제가 아니고 정쟁일 뿐이죠. 진정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당 소속 현재 여당의 대통령이 나온 정당이라 하더라도 국회 차원 전체에서는 행정부를 간섭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 권력층 안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미국은 작은 도시 단위마다 시민들이 공적인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서 권력이 집중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이런 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게 한 정치적인 인물로서, 정치학의 인물로서 어떤 시민 결사체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결사체라고 해서 무슨 엄청나게 무슨 그 대단한 그건 아니고요. 이 결사체는 우리로 치면 사실 그 관에서 조직한 반상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결사체는 미국의 타운십 제도, 이건 번역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타운십이런데 공동체 정신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종교처럼 공공성과 시민들의 덕성을 키우고 개인적인 고립을 막아주는 중간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사실은 현대화된 미국에서 모든 도시 단위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기 어렵죠. 이 토크빌 시대에는 가능했지만 그 세계 뭐 여러 나라에 이런 취지를 살린 제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웨덴의 경우는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옴부즈만 제도는 국회를 감시하는 민간 기구예요. 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뭐 임명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정부는 그것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 활동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4년만 눈치를 보는 게 4년에 한 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자기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권력도 주지 않아요. 대신 국회만 감시할 권한만 주는 겁니다. 뭐 감사를 한다거나 국회 뭘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보고서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현대적인 방식의 분권화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가치와 지향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의사소통과 인정을 통한 연대, 이게 이제 아까 제목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합리적 의사소통의 기초. 오늘날 정치 철학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대의제 민주주의는 로크가 제시한 이래로 현대국가와 같이 규모가 큰 데서 어쩔 수 없이 간접 민주정치를 시행해야 되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를 폐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당을 수시로 바꾸면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그런데 묻질 않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연이야 다 있겠지만 우리가 A라는 정당에 A-라는 후보를 뽑을 때는 그 후보를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정당 소속이라는 걸 뽑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당을 바꾼다. 그럼 국회의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죠. 왜 함부로 옮겨요? 그리고 그게 진짜 대의를 위한 거면 자기 소화는 버려야죠. 자기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해관계는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용기가 있는 거고 정치적 진심이 있는 거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당적은 싹 바꿔요? 말이 안 되는 그게 대의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대의제라고 하면서 대신 의사를 전달하는 게 자의제로 바뀌는 거죠. 자의대로 하는 거예요. 또 정당이 뭐 잘못하면 우리나라 많은 정당이 그랬잖아요.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책임지고 해산하는 게 아니라 당명을 바꿔요. 당명을 바꾸는 거 좋다 이거. 그러면 그 이전 당명 체제에서 당선됐던 비례대표는 싹 사퇴를 해야죠. 그 당 이름으로 된 거니까. 그 당명 바꾸고 다시 하는 건 마치 불량식품 팔아놓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다시 끓여서 팔아놓은 식당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식중독 걸리니까 그 다음에 간판 바꿔서 다시 영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보궐선거 누가 범죄 선거법 위반해서 걸렸는데 거기서 그 정당에서 또 나와요. 말이 돼. 국민세금을 두 번 들이게 하는 그 악덕 정당이죠. 그러면 심지어 옛날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 지역구에서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고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출마를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시 나가서 다시 당선됐어요. 버리고 갔는데 또 받았죠.
그게 대의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얘기할 때 뭐예요? 방송에 내놓을 땐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언제 물어봤다고. 그리고 실제 여론을 조사해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된다. 이 지랄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대의제의 한계고 실제로 국민의 의사가 주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느냐. 이걸 어떻게 더 보완하느냐. 직접 민주주의는 못하더라도 그게 정치 철학의 최대 관심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윌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현대 살아있는 철학자 중 가장 저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매우 존경받는 철학자인데 윌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에 기반한 체계와 생활세계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버마스의 철학의 내용인데요. 의사소통은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반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의사소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바로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들의 포괄적인 기초, 모든 행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의식주하고는 의식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삶을 하는 그것 다음에, 의식주 다음에 중요한 행위가 의사소통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가 의사소통 행위론을 통해서 기획하는 것은 인간의 해방적 삶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버마스라는 철학자는요, 간단히 이 사람의 철학적 지향이 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하버마스가 속했던 원래 학파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르는 학파가 있어요. 그게 하버마스보다 앞세대, 한 세대 앞선 세대의 철학자들인데, 이들은 누구냐면 나치 시절에, 그러니까 1930년대 무렵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같이 활동하던 철학자들이에요. 이들이 사회 철학자인데 이들의 철학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행적만 말씀드리면 전부 다 유태인이었어요. 하버마스도 유태인이었어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어요. 유태인 탄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망명을 하거나 탈출을 하거나 그럽니다. 이 그룹의 초창기 멤버,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별을 하고 완전히 철학적 입장을 달리하지만 초창기 멤버 학자 중에 한 명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도 여기에 속하죠. 다 유태인이죠. 이들은 히틀러 치하에서 탈출합니다. 그들의 철학적 관심사가 다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게 철학적 관심입니다. 하버마스는 바로 그 학파의 2세대 철학자예요.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후예죠. 그래서 이 하버마스의 관심도 결국 인간의 해방적 삶, 더 많은 자율 이런 것들을 누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의사소통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버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다른 행동들과 달리 의사소통 행위는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 이해 혹은 이해 도달이 목표인 행위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행위는 오직 목적이 상대방과 내가 서로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성취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인 것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저는 의사소통 계산이 안 들어가는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라든지 부모 자식의 대화에서 뭘 바라고 하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존재를 서로 보여주는 대화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러기가 좀처럼 어렵죠.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출적 행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받는 칭찬이 과도하면 거부해라. 내가 어느 정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는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극찬을 한다. 그러면 저에게 뭔가 다른 걸 기대하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는 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 히트한 책 중에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과도한 칭찬은 자아를 미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비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비난은 적어도 상처를 가운데서도 나를 돌아보게 하는 힘은 있지만 과도한 칭찬은 그냥 허공에 붕 뜨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도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건 정의롭지 않아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초등학교, 예전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제가 학교를 하도 많이 빠서 개근상은 못 받고 공부도 그렇게 잘못해서 우등상도 못 받았어요. 한 반에 76명 졸업하는데, 근데 효행상을 준다는 거예요. 졸업식 전날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 효행상 받을 테니까 뭐 상 줄 때 순서대로 나와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나 내일 효행상 준다 했더니 네가 나한테 무슨 효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게 말해. 암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좋은 아들 같지는 않은데. 근데 같은 동생상 지는 선행상 받는 놈이 있었어요. 걔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왜 자기한테 선행상을 받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 반에 우리보다 더 효자인 친구들이 있고 선행상을 10번도 받아도 모자란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에 장사를 하는데 학교 끝나면 놀지도 않고 어머니 장사하는 거 돕고 그런 친구를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뭐 이를테면 폐품 수집하고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폐유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오라고 하면 못 가져온 친구인데 자기 거 나눠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받지? 자, 일단 왜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 받는 사람이 납득하지 못해서 그 상은 정의롭지 못한 상입니다. 상 주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찜찜한 거. 왜? 나보다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애가 뻔히 옆에 있는데 내가 그거 바꾸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린 마음에도 이거 이상하다 그랬어. 알고 봤더니 한 반에 대체로 76명이나 되니까 한 10명 정도 졸업하면서 상을 주는데, 다른 기준들을 잘 선생님 탓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모르잖아요. 애들 사정을. 그러니까 그냥 성적순으로 주는 거예요. 우등상 못 받는 애들 중에 그 뒤에 뭐 선행상, 효행상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를테면 합리적인 의사소통 선생님하고 아이들 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벌에 관한 것도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정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요. 정의는 각자에게 응분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이 저스티스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내린 이래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제가 아는 한 단 한 명도 이 정의 잘못됐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철학에 대해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잘났다고 한마디씩 다 하는데 이 문제는 아무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완벽한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각자의 몫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서 수없이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산주의는 각자의 몫을 정하는 건 필요에 따라,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정해지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 정의는 각자에게 응분의 몫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 행위는 그런 의사소통 또는 정의로운 의사소통을 또는 사회의 정의로운 운영을 방해합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의한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에만 주목하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아주 담백한 행위인 거예요. 의도 없는 아주 담백한 행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의 노력에 필요한 것은 저런 위에 목적론적, 규범적, 연출적 행위가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테면 그 결사체 안에서 누군가가 내가 여기서 대표가 돼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내가 국회의원 나가야지. 이걸로 내가 뭐 한 자리 해먹어야지. 이러면 그거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의의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4가지를 얘기합니다. 넘어가죠. 이해 가능성, 첫째.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랬을 때 너무나도 쉬운 얘기지만 오해의 여지가 없고 의사소통의 목적이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가 보통 뭐 그것 때문에 뭐 눈높이라는 뭐 브랜드의 교육 브랜드도 있지만
눈높이를 말고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눈높이는 아랫사람 위에 맞출 수 없어요. 윗사람이 아래에 맞춰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올려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어른들은 낮출 수 있지만 왜냐? 어른들은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진리성은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저러지 않아도 되죠. 공적인 거, 공동의 관심사를 얘기할 땐 저래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는 말습관들 있죠. 이런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가 그러는데 말이야. 이건 대부분 거짓말이죠. 왜 하필 내 친구도 아니고 꼭 내 친구의 친구일까요? 이 재수 없으면 내 친구는 어쩌다 한번 볼 수도 있어요. 네가 그 말 했다며 그럼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내 친구의 친구는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규범적 타당성은 나는 너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올바른 규범과 가치들에 맞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당신이나 나나 서로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규범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실성 혹은 진정성은 나는 내가 믿을 수 있게끔 진정한 마음에서 이런 말하고 있다. 이건 사실에 관한 거라면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음을 말하는 게 진정성입니다. 이건 말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건 내 마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난 너를 기만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자치분권하고 제가 이 이론을 소개하냐면 이게 큰 단위에서는 이게 지켜지기 어려워요. 모임이 크면.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다룰 때 저런 것들이 잘 유지되기 위할 때는 구성원들이 작고 공동체 모임이 작을수록 저게 잘 유지돼요. 모임이 커질수록 갈등과 분란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친구 2명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산으로 갈래? 강으로 갈래? 뭐 계곡으로 갈래? 이러다가 적절히 합의를 볼 수 있어요. 큰 사고 없이. 한 명이 니네 어디 가? 우리 휴가 같이 가. 나도 껴줘. 그래. 어디 갈 건데? 우리 계곡 갈 건데? 그럼 걔 때문에 다시 계곡으로 갈 거냐? 산으로 바다로 갈 거냐? 다시 논의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럼 또 애초에 바다로 가자고 했던 친구가 있고 계곡으로 가자는 친구가 있는데 계곡으로 결정됐는데 새로 낀 놈이 바다로 가자 그러면 양보했다가 잘 대화가 됐다. 거봐 얘도 바다로 가자고 그러잖아. 그러면 계곡에 가자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득했다고 했는데 뒤집어지니까 약오르죠. 한 놈 더 끼워넣어. 4시 되면 2대2로 싸워. 2대2로 싸우면 1대1로 싸우는 거랑 주제는 같아도 싸움은 더 치열해져요. 그렇죠? 5명 싸우는 거랑 5만 명이 전쟁하는 거랑 규모가 다르잖아요. 주제는 같아도. 5명이 땅 뺏기 하나, 5만 명이 땅 뺏기 하나, 주제는 땅 뺏기인데 5명이 싸우는 거는 치열함이 덜한데 5만 명이 싸우면 핵폭탄도 쳐줄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많아질수록 갈등이 커지고 거기다가 이제 더 늘어나면 산도 계곡도 아니고 중간에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오래간만에 해외에 갈까? 이건 뭐 사공이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지. 이제. 배가 사공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잘 유지되려면 공동체 규모가 작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드린 건 중앙 집권화된 권력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결사체, 주민자치 결사체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일상에서의 정치적 자율성과 자유를 실천해 나가고 확보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서로 서로 이해를 공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은 늘 중앙에 요구를 하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당신들부터 자기 지역에 그런 거를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 우리 자치권 더 주고 우리의 재정권 더 달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자기 아래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 아래에 대해서는 그것을 나누려고 안 하면 진정한 자치분권은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자기 자녀에겐 효도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합리적 의사소통의 상황은 돈이나 권력에 의한 일체의 억압이 배제된 상황, 이해관계가 배제된 거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합리적 구축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이성적인 존재임을 먼저 전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쟤랑은 말이 안 통해. 이건 무슨 상황이죠? 도대체 말이 통해야 말이지. 말이 안 통하긴 나도 마찬가지다. 둘이 서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무엇이 지배하는 대화일까요? 네, 소통이 안 되는데 이성적이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서로 감정이 앞설 때 감정이 앞서거나 자기 이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건요, 공통된 합의에 도달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랑 견해가 달라도 저래서 견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나가는 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가요, 훈훈하게 마무리됐다고 해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부부관계들이 하면 사소한 문제, 사적인 문제지만 부부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똑같이 견해에 도달해서 갈등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대화가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앞서면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 이런 건 서로 이성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이성적으로 대화하면요, 의견이 다른 것은 두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의도인지 이해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득은 안 돼도. 하버마스는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의 확장 혹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확장이 체계에 대한 식밀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체계하고 체계라는 말을 생활 세계와 체계란 말을 썼는데 이건 하버마스의 고유한 개념인데요. 체계는 뭐냐? 체계는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행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이럴 때면 이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 시스템이라든지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이 권력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공고하게 그것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에 비해서 생활 세계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해 사회와 사회통합, 문화적 전승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의 영역. 그리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이후에는 이 체계의 영역이 뚜렷하게 독자화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진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 국가 이전에는 체계가 그렇게 세련되고 조직화되지 못하고 생활 세계를 모두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전통사회 풍습을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체의식 가장 늘 얘기하는 게 향약, 두레, 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국가의 행정 조직하고 상관없는 자율적인 공동체 운영 원리죠. 이 이를테면 타운식 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근데 이런 것들이 전통사회에서는 유지될 수 있었고 체계의 간섭 영역이 매우 적었단 말이죠. 근데 근대사회에서는 국가 규모가 커지고 행정적인 사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간섭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8살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 것도 체계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그 안 보내고 홈스쿨링 하겠다 그러면 벌금 물잖아요.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체계에 대한 식민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는 것이 생활세계 영역이 아니라 체계가 자꾸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을 생각해보면 생활세계적 특성보다는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8시간 만약에 보낸다. 그럼 8시간 직장이라는 체계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라는 체계 속에서 지내게 돼요. 나머지에서 8시간은 평균 수면 시간으로 잡으면 실제로 생활세계에 차지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죠. 개인으로만 따진다면. 그리고 공동체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로 지내는 것은 저 체계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주변의 동네 이웃들과 뭘 보내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생활세계의 문제도 체계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육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경쟁력 강화, 교육 시장 이런 논리로 교육 공동체에서 실현해야 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문화적 전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등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에서도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대학 진학의 문제,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를 막 따질 때 결국 늘 뭐예요? 체계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친구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가 아니라 오늘 자율학습 시간에 주로 뭐 공부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세계가 모두 체계의 성과에 충실하게 따르는 방식으로 편성되는 것을 식민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체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국가, 현대 국가에서 체계는 불가피하게 있는데 문제는 생활세계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토크빌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돼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의 현대적 버전이 어쩌면 하버마스가 말한 대로 생활세계가 체계에 너무 끌려가지 않고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하버마스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법 개정을 통해 생활세계가 체계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계가 생활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가 체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정치적 견제잖아요. 그래서 생활세계들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양평군이 있다. 그러면 음면이 있잖아요. 음면 안에 또 리가 있죠. 리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인 것에 대해서 읍면에도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예가 면사무소도 읍사무소라고 치면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각 마을의 리의 자치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의 결사, 의사가 어떤 건지 늘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읍면 단위에 이루어진 건 군은 또 늘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군 단위의 결사가 또 있어서 그것이 군의 행정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단위는 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활세계가 체계에 끌려가지 않고 체계가 생활세계를 함부로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것은 체계와 생활세계 사이에 공공성의 영역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성이. 이게 무슨 소리냐? 체계와 생활세계가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그 사이의 일을 중재할 수 있는 영역을 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공성의 영역이다. 이 공공성의 영역은 아까 토크빌이 얘기한 결사체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공성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간접자본 건설 이런 문제 가지고 주민들하고 중앙정부하고 뭐 싸우고 그럴 때 주민들이 중앙정부하고 싸우는 일을 만드는 건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하고 해결해야죠. 그러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힘과 권한이 그래서 부여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엔 재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왜 몇 년 전에 박근혜 정권 초기에 신공항, 대구 신공항 할 거냐 가덕도에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하지 못해서 김해공항 증축. 그거에서 이득 본 건 프랑스 용역회사밖에 없어요. 외국계 용역회사만 100억인가 하고 이게 뭐예요? 공항이 진짜 필요하고 그리고 유치하는 데가 있다면 그 둘을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경쟁을 시켜야죠. 지방행정부에 재정이 충분하면 우리는 공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주면 여기에 도로를 어떻게 하고 공항 연결망을 어떻게 하고 배후 지역을 어떻게 하고 공항 건설하는데 우리도 얼마 투자하겠다. 그래서 공항을 활성화시킬 비전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비전을 실현시킬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상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경쟁하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가 자기네 재정 여력 안에서 이 공항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이냐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걸 선택해서 선택한 쪽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정부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든 안 되든 공짜니까 유치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저거 유치하면 좋은데 우리 재정 형편상 괜히 했다가 재정이 장기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 왜? 거덜나는 공항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 양양은 중국 관광객 때문에 최근에 덜하다고 그랬지만 제가 양양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혼자 타고 온 적 있어요. 제가 딴 데 쓸 비행기, 국내선 비행기 티켓 하나가 못 쓴 게 있었어요. 안개로 취소돼가지고 못 타가지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속초 관리에서 갔다가 고속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30분 넘게 기다려야 돼서 여기까지 거 공짜로 타자. 사실은 손해였어요, 시간상. 김포공항에서 다시 우리 집 오려고. 속초에서 양양공항 가려고 택시 타고 미련한 짓이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타봤어요. 네. 그 대통령도 못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공항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운행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잡았던 택시 타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택시는 왜 가버린 거야?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점이 하나도 안 열었고요. 근데 경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행기 뜹니까? 저기 보시면 비행기 보일 거예요. 저거 타고 가면 돼요. 근데 혼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만 한다고 해서 다 대박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유치 경쟁을 합리적으로 하겠죠. 그럼 국가도 골치 썩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괜히 모든 권한을 가져가지고 적절히 나누어줬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거는 어디에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의욕적이고 치밀하고 경쟁력 있게 준비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사업 기획력도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탈락한 곳도 그게 경험이 돼요. 우리가 어떤 기획안을 내면요. 기획안 자체가 통과돼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라 기획안을 준비하는 와중에 뭘 해야 되고 뭘 점검해야 되고 이런 노하우가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프랑스 정부만 프랑스 용역해서만 돈 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리고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필요한 경우 연대도 모색할 수 있어요. 싸움만이 아니라.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공공성의 영역은 체계와 생활세계에 직접 부딪혔을 때 그 체계가 함부로 간섭하려는 것을 대신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버마스의 기획은 공공성의 영역을 확장하고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공공성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강화라고 하는 방법론적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부 같은 경우는요. 그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 성격도 있어요.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체계지만 중앙정부와 관련해서는 생활세계적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행정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간적 성격을 바로 공공성의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두고 하면 이 지방행정, 지방자치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왜 주기 싫어하냐?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권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분권을 관심이 없거나 자치분권에 그 반대하는 중앙의 권력이나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는 진심으로 자기를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자기 권한이 쪼개지는 걸 염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되면 국회의원, 중앙정부의 국회의원의 권한도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영역에서 서로 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정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치적 주인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나아진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자치예요. 이제 95년인가 96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했을 때는 그때 교육자치는 안 했었어요. 교육청장은 교육감들은 여전히 교육부에서 임명했었어요. 그러나 얼마 전부터 12년 전부터인가 교육자치 강화 이래가지고 교육감 선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변화 중에 하나다. 꼭 행정단위의 분권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법분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사도 지역에서 투표로 뽑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는 정치 형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치 형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생활세계의 특성이 강화되기보다는 체계의 논리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화된 국가일수록 주민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그건 그만큼 체계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토크빌이 얘기했던 어떤 모든 사람의 다수의 욕망에 의해서 전제화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이상한 놈, 비정상 이렇게 공격의 빌미를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끼리 소통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는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의 인정의 정치라는 개념. 이 인정은 타자를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문화적 배경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저 인정의 정치 개념은 타자가 나와 동일할 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것을 서로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결혼을 비유를 들자면 서로 다른 지방의 남녀가 결혼을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너 사투리 고치기 전에는 안 돼라고 하면 안 되죠. 서로의 사투리를 익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다문화되는 사회에서 캐나다처럼 그러니까 북미의 그 다문화된 사회인데 우리도 이제 다문화 사회예요. 상주 외국인이 150만이 넘었죠. 다문화 사회가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 산 사람들. 이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도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 간의 문제이며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동체들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인정이 서로 상호 인정의 풍토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평에도 이주 결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개는 여기가 다수니까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 노력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주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기존의 한국 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남편은 전라도 아내의 사투리에 익숙해지고 전라도 아내는 경상도 남편의 사투리에 서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네가 고쳐, 내가 못 고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평융의 방법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